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해와 폭행죄는 상호 구분되는 다른 범죄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보호법익은 상해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기능 상해, 건강을 해침하는 그런 신체의 건강 또는 신체의 기능 이걸 의미하는 데 대해서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폭행죄의 보호법익이고 범죄의 성격에서도 상해죄는 결과범이고 폭행죄는 거동범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기수가 되는 그런 범죄가 폭행죄가 되겠습니다. 자, 폭행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로 의, 타인을 폭행한 행위, 폭행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적 성질은 거동범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행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고요.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데 이 처벌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소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알아둡니다. 반의사불벌죄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 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그런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의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명시적으로 표명이 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범죄, 기소를 하지 못하는 범죄, 그걸 반의사불벌죄 그럽니다. 형법에서 가벼운 범죄들 중에 몇 가지가 반의사불벌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폭행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호법익은 뭐라 그랬죠?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신체의 완전성.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자, 세 번째 폭행죄의 행위. 폭행이죠. 폭행. 자, 그런데 폭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유형력의 행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뺨 때리고 뭐 침 뱉고 발로 차고 하는 그죠? 신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잊지 못하게 하고 유형력 행사에서 뭐 때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법에는 폭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 폭행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소요죄니 공무집행방해죄니 또 강간죄, 강도죄 이런 데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폭행의 어떤 개념 또 폭행의 정도 이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형법에서 쓰이는 폭행을 좀 유형화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최강의 폭행 개념 하는 게 있습니다. 최강의 가장 넓다 이 말이죠. 넓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는 것이 범위가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폭행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뭐냐면 대상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바로 폭행이 되는 경우 우리 소요죄, 데모하고 그런 시위하는 거 그거죠.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폭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대상을 불문하고 유형력 행사니까 꼭 사람한테 뭐 돌 던지고 뭐 고함 지르고 때리고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불문하니까 그 도로에 시멘트 벽돌을 깨고 뭐 그 신호등을 부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폭행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그런 성립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최광의의 폭행 개념이 있냐 하면 그 다음에 광의의 폭행 개념, 이번에는 최광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폭넓게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는 그런 경우가 뭐 있냐면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도 된다 이 말이니까 뭐죠? 사람의 들고 있는 가방을 발로 찬다든지 또 경찰관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부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폭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간접적인 사람을 보호한다든지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이 성립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광의의 폭행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꼭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뭐 뺨을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 이것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철을 발로 찬다든지 가방을 발로 찬다든지 경찰차를 발로 찬다든지 이런 것들도 된다 이런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협의. 이거 폭행죄의 폭행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직접적이니까 옆에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 거죠. 신체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신체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뭐 침을 뱉는데 침의 일부가 얼굴에 튀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건 폭행죄가 되는데 어쨌든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최여비의 폭행죄 하는 거는 센 거죠. 성립 범위가 가장 좁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성립 범위가 가장 좁다 하는 거는 그렇게 강력한 폭행만 폭행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 이럴 경우에만 폭행이 된다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죄, 강간죄 여기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도한 자, 또 간음한 자, 강간이죠. 이런 행위들은 그냥 조금 뭐죠? 뭐 침 뱉는다든지 또 때린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 이 말입니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니까 어깨를 짓눌러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협박을 하는데도 그냥 단순히 뭐 월급 좀 깎겠다 이 정도 협박이 아니고요. 니 아이들 내가 해치겠다. 이런 되게 센 협박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폭행, 죄입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폭행이라는 단어가 형법에서 여러 군데 쓰이는데 그 성립 범위가 다르다 하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폭행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이 때리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그거는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방조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되겠지만 나도 안 그래도 저 아들 때리고 싶었는데 맞아도 싸다 말 이런 고의를 가지고
보고 있으면 폭행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 그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폭행을 방치하면 부작위한 폭행도 가능한 거죠. 기계에 의해서 막고 있는데 그걸 스톱시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폭행의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건데, 만 이를 넘어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이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예, 이거는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범죄다 그랬죠, 그죠? 자, 폭행의 그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침 뱉는 행위, 뭐 뺨 때리는 행위는 당연한 거고, 발로 차는 행위 당연한 거고, 큰 소리 지르는 행위 이것도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른다는 거는 뭐 화를 낸다든 이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귀에 대고 꽥 소리를 지른다든지 징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에서 칼이나 흉기를 휘둘러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폭행입니다. 옷을 세차게 잡아당겨서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하는 거, 돌 던지는 거, 불쾌한 냄새 맡게 하는 거, 최면 행위, 이런 것들 다 폭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고의는 폭행의 고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그런 유형력을 행사한다 하는 인식, 인용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위법성 조각 사유, 대표적인 것이 징계행위입니다. 자, 징계는 선생님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뭐 사소하거나 합당한 징계는 괜찮은데 그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바닥 3대 정도 때린다든지 또는 손 들고 뭐 10분 정도 있는다든지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 애가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베란다에 30분을 세워둔다든지 무슨 회초리로 뭐 30대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징계 행위를 벗어나는 거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도 폭행죄의 구성 요건은 많이 있습니다. 존속 폭행죄도 있고요. 특수 폭행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특히 특수 폭행죄는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할 것이 과실치사상죄 하는 겁니다. 자, 과실치사상죄. 과실로 사상, 사망,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과실로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다 이런 거죠. 예, 여기 얘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뭐 청소하다가 무거운 짐 같은 거 밑으로 부주의하게 떨어뜨려서 행인이 맞아 죽었다. 과실치사죄죠. 그 다음에 뭐 캠퍼스에서 나왔는데 오늘 시험을 못 봤다.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돌을 찾는데 저기 있는 다른 학생이 맞아서 다쳤다. 그러면 과실치상죄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 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 일어나는 과실로 죽음이나 상해에 이르는 그것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디죠? 운전하면서 사람을 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과실치사상죄는 개인이 무슨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경우니까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실치사상죄 구성요건, 과실의 성립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형법 강론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총론에서부터
공부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형법 1에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자, 우리 과실이 성립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주의한 그런 행위를 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행위를 해서 결과가 발생을 해야지 비로소 그때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이런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실범으로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옥상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이 있는데 부주의하게 그 책상을 밑으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바로 옆에 지나가는 바로 옆에 책상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행인은 되게 놀라고 화가 엄청 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 근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몸에는 전혀 안 맞고 그냥 놀래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과실로 죽음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실치사죄나 치상죄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무거운 책상을 던졌는데 바로 옆에 떨어졌다 그러면 과실치사죄 미수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죠? 과실치사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했는데 기수가 아니고 그냥 옆에 떨어져서 미수에 그쳤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실과 미수가 합쳐진, 그죠? 미수가 합쳐진 이런 범죄는 우리가 특별히 형법에서는 미수가 아니고 미수요. 미수가 합쳐진 이런 형태는 우리는 지금 범죄로 삼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고 화가 나겠지만 형법상으로 특별히 이걸 처벌할 그런 그 여지는 없는 거죠. 어쨌든 부주의하게 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거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객관적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을 던지더라도 캠퍼스 내에서 던지는 거하고 저 설악산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돌 던지는 거는 다른 거죠. 설악산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돌 던지는 거는 그때 사람이 맞으리라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연찮게 신만이가 산삼 캐러 다니다가 그 돌에 맞았다. 뭐 이런 경우는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조금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전혀 누가 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주의 의무 위반 관련성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그 내용. 자, 주의 의무 위반 관련성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쉽게 인과관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겠죠, 그죠? 이 주의 위반과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부주의하게 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발생은 이 부주의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고 부주의한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경솔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때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요건 하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고요. 자, 이 과실치사상죄는 이 성립되는 그런 그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이론상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 하는 게 있는데
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상죄니까 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중요한 건 뭐죠? 업무상이죠. 업무상. 업무자가 하는 겁니다. 업무자의 과실로 상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업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말이죠.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신분범입니다. 그것도 진정신분범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업무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행위를 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업무자, 이 업무자만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진정신분범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그런 그 구성요건입니다. 자, 다시 시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진정신분이라고 표현해 잘못됐습니다. 예, 업무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관계로 인해서 뭐죠? 형이 가중되는 거니까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부진정 신분범. 제가 잘못 이렇게 시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는데 업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다 형이 가중되는 거니까 그거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것들은 진정 신분범인데요. 업무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진정 신분범인데 이거는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있고 업무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형이 가중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자, 부진정 신분범 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을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업무자 할 때 이 업무, 이거는 뭐냐면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이것이 업무입니다. 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한다. 이 말은 뭐죠?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 이 일환으로 할 때만 업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생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업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방장이 이 사람이 호텔 주방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방장으로서 음식 요리하다가 뭐 칼을 잘못 써서 옆에 사람 다치게 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렇게 성립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 요리해주기 위해서 부엌에서 칼 잘못 쓰다가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사회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상 사회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계속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일회성이 그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의사입니다. 운전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냥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거, 주방장이 자기 직장에서 음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운전하는 행위도 꼭 영업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이런 일반 시민들도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이 성립되는 거죠. 자, 오늘 차를 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몰려고 첫 출근을 하는데 나오다가 사람을 치었다. 그래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입니다. 왜? 계속 앞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객관적으로는 1회 처음 했지만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의사를 충족시키는 거죠. 자, 위법 적법 불문하고요. 그 적법한
뭐 위법하게 뭐 투견을 했다든지 무면을 의뢰했다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적법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위법한 그런 행위만 아니고 적법한 행위도 성립된다 하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공무든 사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위험한 업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폭행죄하고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하면, 폭행죄라고 하는 건 타인을 폭행하는 신체 완전성을 해하는 그런 행위로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 잘 알아두시고, 과실치사상죄에서의 구성 요건 성립되는 그 네 가지 요건 잘 알아두고, 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까 내가 잠깐 중간에 말을 잘못했는데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사회생활상 계속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 자, 거기에 입각해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하는, 자, 그런 경우다 하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